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정기총회를 통해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출 방법을 결정합니다. 결막염 증상을 보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 아큐러스가 뉴욕 일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2개 법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제22회 전미주 한인체육대회 후원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정기 총회를 통해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출 방법을 결정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5일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한다고 언론을 통해 공지했습니다. 총회 안건은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삭제에 대한 찬반 투표와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 보고 등 2가지입니다. 회칙에 따라 500명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칙 개정 여부를 물어 차기 회장 선출 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15일 김민선, 이경로, 김정희, 변종덕, 이정화, 신만우 등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 6명은 오는 4월 30일로 임기가 끝나는 찰스윤 회장이 5월 1일부터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회장이 임기 연장을 계속 추진할 경우 참여를 희망하는 역대 회장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막염 증상을 보이는 오미크론 하위 변종 아큐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감염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큐러스는 XBB 1.16으로도 알려진 오미크론의 하위 변종 중 하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 변이에 또 하나의 추가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어 감염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상으로는 열과 두통, 몸살, 복통, 인후통 등이 있지만 이전 변이 바이러스들과는 다르게 결막염 증상도 함께 동반한다고 CDC는 밝혔습니다. 눈에 분비물이 생기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 증상은 대부분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큐러스 하위 변종은 현재 인도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14일 CDC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아큐러스 감염자 수는 지난주에만 2배로 증가했고 현재는 11.3%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포함하는 HHS 지역2에서는 현재 9%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으며 발병률은 14.9%에 이를 것으로 CDC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2개 법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올해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화재가 59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5명이 숨졌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계속해서 큰 문제로 대두되자 뉴욕시의회가 오늘 청문회를 열고 화재 예방을 위한 2개의 새 법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법안은 새 리튬이온 배터리를 무료로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미 뉴욕시에 만연한 불법 배터리를 안전하게 제조된 배터리로 교환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법안은 전기자전거를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배터리 충전을 위한 내화성 컨테이너를 제공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FDNY는 배터리를 분리해 충전할 때 이 용기에 넣어두면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컨테이너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2회 전 미주 한인체육대회 후원의 밤 행사가 21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14일 그레인넥 레오나드 연회장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한인 커뮤니티 리더와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해 40년 만에 뉴욕에서 열리는 미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습니다. 이날 브루스 블레이크맨 나소 카운티장이 참석해 나소 카운티에서 수많은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개최해왔는데
여기에 미주체전까지 개최할 수 있게 돼 정말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히고 미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카운티에서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So on behalf of all the residents of Nassau County, I want to thank you for your support.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each and every one of you and having a great event with great athletic competition, which will also cement the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Republic and the American people. 뉴욕 미주체전 공동조직위는 이번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키스사의 장용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조직위는 키스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신을 갖고 실천해왔고 특히 청소년 체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자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이틀 스폰서라는 큰 결단을 해주신 우리 키스사의 장영진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 스포츠 활동은 한인 동포 사회의 체육 활동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뉴욕에서 큰 꿈을 체육으로 하나로를 외치며 오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열리는 체전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뉴욕 주립대가 올 가을부터 신입생 선발에서 SAT 및 ACT 제출 의무 규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3일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뉴욕 주립대 이사회는 대입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점수 제출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회는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 점수 제출 의무화 영구 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뉴욕 주립대 시스템 내 64개 캠퍼스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뉴욕 주립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대입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앞선 3월에는 아이비리그 컬럼비아대도 대입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셔널 센터 포 페어 앤 오픈 테스팅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80%, 1,800여 개 대학이 2023년 가을 학기 입학 심사에서 SAT와 ACT 점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로 유입되는 이민자의 절반 정도가 전염성이 강하고 또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르는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쉬 윈바선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1년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온 이민자 5만 명 이상이 뉴욕시로 유입됐다. 하지만 이들의 절반 정도가 소아마비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산 국장은 새로운 이민자들이 전염성 결핵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서 오거나 그 같은 국가를 통과하고 있으며 이민자 수용시설에서 수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해 퍼져나가고 감염된 사람의 목과 장에 서식하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소아마비에 걸린 사람 100명 중 2명에서 10명 정도가 근육 손상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공립학교 신입생 등 이민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접종을 마칠 때까지 등교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밀문서 유출 사태와 관련해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기밀정보 접근 권한이 너무 확대됐다는 자성론과 함께 관련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마이클 터너 연방하원 정보위원장은 어제 CBS와의 인터뷰에서 2001년 9.11 사태 이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맞추기 위해 기밀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공유하기 위해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터너 위원장은 일개 사병이 기밀 문서의 자유자재로 접근한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잭 테시라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 말아야 했던 부분까지 접근하게 됐다. 우리는 너무 나갔다며 정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정보관리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연방상원의원도 ABC 방송에 출연해 내가 이 같은 정보를 볼 수 있었다면 놀랐을 것이다. 일병인 테세이라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정보 접근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정부가 기밀 문서를 확보한 뒤 이를 조작해 거짓 정보로 재생산, 소셜미디어와 검색 엔진을 통해서 흘리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능숙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등이 전격 해제됐지만 코로나19가 아직도 미국인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심장병, 2위인 암에 이어 코로나19가 3년 연속 3위에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금도 하루 평균 약 210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령층과 면역력이 손상된 사람이 집중적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 대부분은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정부의 사망 통계를 믿지 않거나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코로나19 사망 통계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의 사망자 집계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쉽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하루 3,000명 이상 숨지던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중증 환자가 줄었지만 취약계층, 심지어 건강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력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후원단체가 어제부터 TV 광고를 시작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를 후원하는 슈퍼팩은 어제 TV 광고에서 트럼프는 뉴욕에서 민주당 검사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왜 트럼프는 공화당의 플로리다 주지사를 공격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나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지난 14일 광고를 통해 드샌티스가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을 삭감하고 심지어 은퇴 연령,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려고 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은퇴 연령 상향 조정과 관련해 언젠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동영상을 내보내며 트럼프는 드샌티스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민주당과 싸워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다음 달 플로리다 주의회 회기가 끝나면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슈퍼팩은 출마 선언을 앞두고 바람몰이에 나선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분기 동안 1,800만 달러를 모으는 등 현재 3,400만 달러를 모금한 상태이며 성추행 입막음 기소 뒤 24시간 동안에만 4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 등으로 지난해 미국 내 관련 투자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으로 지난해 미국 내 반도체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가 2배 이상 늘어난 2천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이는 무려 20배 이상 폭증한 것이며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투자는 2019년 4건에서 지난해 8월 이후 31건으로 8배가 늘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24일 55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으며 일본 파라소닉도 미국 내 세 번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최근 몇 주간에도 대규모 투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도 반도체 이외 분야의 기업 200개 이상이 반도체법 지원 신청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 법에 대한 업계에 지대한 관심을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서 항상 오픈되어 있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도 1년 가까이 후퇴했습니다. 연방국무부가 발표한 다음 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승인 일자가 2022년 6월 1일로 설정되면서 약 11개월가량 뒷걸음질 쳤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영주권 승인 일자는 항상 오픈되어 있다가 후퇴해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승인은 물론 사전 접수도 올해 5월 1일로 우선 일자가 부여됐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도 영주권 승인 일자가 2022년 2월 15일로 전달에 이어 다시 4개월 반이 후퇴했고 3순위 비숙련직은 지난 2020년 1월 1일로 하루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또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성직자 및 비성직자 모두 2018년 9월 1일로 동결됐고 취업이민 1순위와 5순위 투자이민만 영주권 승인 및 접수 일자가 오픈됐습니다. 반면 가족이민은 모처럼 소폭 개선돼 가족이민 1순위는 2014년 12월 15일로 2주 빨라졌고 3순위 및 4순위도 각각 2주 진전됐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인 EA 순위는 지난달 2년 7개월 후퇴한 데 이어 다음 달에도 동결됐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는 등 신중한 정책을 펴고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이 사실상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어제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실리콘밸리뱅크와 시그니처 은행 파산 여파를 막으려는 정책으로 예금 유출이 진정됐다며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 같은 환경에서 은행들은 좀 더 신중해지려 하며 이미 대출 기준을 강화하던 은행이 대출을 더 까다롭게 제한할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아직 나의 기존 경제 전망을 바꿀 정도로 극적으로 충분한 변화는 보지 못했다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서 경제가 완만히 성장하고 강한 노동시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약화된 가운데 중소형 은행은 이탈된 예금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소형 은행이 고객들이 예금이 더 안전하게 보장된다고 느끼는 대형 은행이나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머니마켓 펀드에 쏠리면서 수천억 달러의 예금을 빼앗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중소형 은행들은 빼앗긴 예금을 되찾아오기 위해 이미 예금 금리를 대폭 인상했으며 다른 은행들도 예금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주부터 올해 1분기 은행 실적이 발표되면 중소형 은행의 타격 정도가 더욱 명백하게 드러나며 업계 전체적으로 예금 대출 금리에 대한 재검토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의 팩 웨스트뱅크는 이미 초단기 양도성 예금 증서의 금리를 5.5%로 인상해 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해 예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15일 밤 10시 반쯤 알라바마주 동부의 인구 3,200명의 작은 마을 10대 생일 파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5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8시쯤 미시시피주 빌록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을 포함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첨금이 4억 7,600만 달러에 달했던 지난 14일 메가밀리언 복권 추첨에서 잭팟 복권이 퀸즈 5존 파크의 리버티 편의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잭 테시에라가 유출한 비밀 문서에 따르면 미 정보기관은 올해 2월 미국 영공을 침범해 격추된 중국의 정찰 풍선과 비슷한 물체를 4개 더 있다고 인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베이리지 제47 시의원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출신 후보 마이클 라구사가 유권자 추천서 위조 의혹이 드러나자 15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CBS 여론조사 결과 자녀의 학교에서 총격 사건 발생을 우려하는 부모의 비율이 77%로 기존 최고치인 72%를 5%포인트나 넘어섰습니다. 지난 10일 개교 257년 만에 파업에 들어갔던 럿거스대 교직원 노조가 일주일 만인 지난 15일 노사협상에 합의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어제 오전 5시 30분경 베이사이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82세 노인 1명이 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7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12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38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 뉴욕 한인회 회칙 개정 제53조 회장 선거 출마 자격 6항, 뉴욕 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 직원 또는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 자 삭제에 대한 찬반 투표. 둘, 뉴욕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 보고.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는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지하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17일) 월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